2026년 4월 초 러시아의 전자은행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4시간 동안 현금만이 나라에서 어떤 것이든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제재나 해커 공격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일한 사례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크렘린이 내린 모든 중대한 결정들은 내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몇몇 결정들은 전장에서 역효과를 냈습니다. 다른 결정들은 러시아 내에서 폭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기 자신에게 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푸틴이 세계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2026년 초 푸틴은 모두에게 올해가 결정적인 해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진격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년간 장악하려 했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등 돈바스 지역도 완전히 함락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는 모스크바의 조건에 따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세계와 특히 러시아 국민들에게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믿게 할 필요가 있어 이 모든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을 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 코스티안티니우카는 4월 25일까지 점령해야 했습니다. 돈바스 전체를 2026년 말까지 점령해야 했습니다. 날짜, 장소, 이름 모두 매우 구체적이야. 하지만 그때 수치가 나왔어. 그리고 그 숫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 러시아가 하루에 점령하는 영토의 양은 지난 18개월 동안 3분의 2나 줄었어. 2025년 초에는 러시아군이 하루에 13에서 15제곱킬로미터씩 전진하고 있었어. 오늘날 그 숫자는 6 미만으로 떨어졌어. 2026년 3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얻은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잃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돌려준 지역의 크기는 맨해튼 섬의 절반 정도야. 그리고 4월 1일 러시아 국방부는 의기양양한 발표를 했어. 러시아 국방부는 마침내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 전체를 점령했다고 발표했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실은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루안스크 일부가 전체의 0.2%에 불과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승리선언이었지. 하지만 전장의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해. 거의 아무도 나란히 놓고 보지 않는 건 러시아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전선 밖에서 내린 3가지 결정이야. 그 당시에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3가지 결정이 완전히 역효과를 냈고 각각이 이전 것보다 더 터무니없었어. 첫 번째부터 시작해보자. 봐봐. 러시아의 전쟁 기계는 석유를 기반으로 움직여. 항상 그래왔어. 석유가 군인들, 미사일, 드론을 지원해왔지. 이 수입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 석유 수출 항구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단 열흘 만에 오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 시설을 5번이나 타격하자 모스크바는 반드시 대응해야 했어. 그리고 대응했지. 러시아 부총리는 긴급 조치를 내놓아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든 러시아산 휘발유 수출을 금지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 중 하나가 자국의 연료 수출을 금지한 거야. 이건 우크라이나가 한 일이 아니었어. 러시아 정부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야. 왜냐면 항구 파괴로 인해 국내 연료 공급이 위협받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시기는 모스크바에게 최악의 타이밍이었어. 석유 가격은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 이란이 중동의 전략적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인데 전 세계 석유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지나가거든. 러시아는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야 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의 석유 수출 능력 중 최소 40%가 마비됐어. 로이터 통신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현대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수출 감소야. 푸틴의 전쟁 자금이 되어야 할 돈이 발트해 연안의 파괴된 항구에 갇혀 어디로도 갈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이게 유일한 자충수는 아니었어. 아마 이 전쟁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건은
전장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났을 거야. 2026년 2월, 러시아 정부는 텔레그램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어. 매달 9천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매일 약 6,500만 명이 접속하고 있어. 전장에 있는 군인들은 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이 앱을 사용해. 정부 당국자들도 소통을 위해 이 앱을 사용해. 정부 자체도 9월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앱을 사용해. 하지만 러시아 보안 당국은 텔레그램을 위협으로 간주했어. 그리고 사용자를 러시아 정부가 직접 만들고 통제하는 맥스라는 대체 앱으로 유도하기 위해 텔레그램 접속을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어. 맥스는 사용자의 메시지를 보호하지 않아. 보안기관이 요청할 때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해. 그리고 언론조사에 따르면 푸틴 가족이 통제하고 있어.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어. 전장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이 차단을 군 통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불렀어. 전쟁을 지지하는 블로거들, 즉 인터넷에서 러시아 정부의 가장 충성스러운 목소리들이 공개적으로 그 결정에 반대했어. 한 러시아 국회의원은 책임자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바보라고 불렀어. 그런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러시아 정부가 사람들이 차단을 우회해서 텔레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쓰고 있던 도구들까지 차단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런 도구들은 사용자의 연결을 위장해서 마치 다른 나라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가상 터널 역할을 해. 그리고 바로 그때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어버렸어. 텔레그램의 창립자인 파벨 도르프에 따르면 이런 도구들을 차단하면서 나라의 전자결제 시스템까지 함께 마비됐다고 해. 한동안 현금이 러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유일한 결제 수단이 되었던 거지. 역사상 가장 정교한 디지털 공격들 중 일부를 벌였던 나라가 사람들의 메신저 앱 사용을 막으려다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스스로 마비시킨 거야. 잠깐만, 이걸 생각해봐. 그날 러시아가 전쟁에서 맞닥뜨린 가장 큰 장애물은 우크라이나의 드론도 서방의 제재도 병력 부족도 아니었어. 바로 메신저 앱이었지.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봐. 3년 넘게 적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 적이 그 무기에 맞서 방어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방어를 수조 원짜리 사업으로 바꿔버렸다고 상상해봐. 그게 당신 전략에 대해 뭘 의미할까? 그 답을 기억해둬. 왜냐하면 이 전쟁의 가장 깊은 아이러니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는 이란산 드론인 샤헤드를 거의 매일 밤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해왔어. 한 번에 수백 대씩 말이야. 때로는 한 번의 공격에 1000대가 넘게 투입되기도 해. 목표는 단순했어.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의 사기를 꺾는 거였지. 하지만 그 부작용은 모스크바가 예상 못했던 거였어. 우크라이나는 선택지가 없어 드론 격추 방법을 배워야만 했어.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요격 드론을 개발하면서 그 방법을 배웠어. 즉, 하늘에서 다른 드론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드론들이야. 이 드론들은 약 2,000달러로 샤헤드 드론 하나를 격추할 수 있어.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미사일 한 발은 발사할 때마다 거의 400만 달러가 들어. 이제 이란은 같은 샤헤드 드론으로 페르시아만의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모두 값싼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을 쓰고 있어. 이 계산은 맞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10년간의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0명 넘는 우크라이나 전문가와 전쟁 드론 담당자들이 이미 해당 국가에서 활동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대기업이자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사우디 아람코도 우크라이나 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의도치 않게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가 파괴하려던 그 나라에 수십억 달러 수출 산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전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벌어지는 동안 전선의 상황도 푸틴이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은 이제 이전보다 3배나 더 먼 거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보다 3배 더 먼 거리입니다. 하이마스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주요 장비입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내에서 탄약 저장고, 지휘센터, 그리고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시설들이 파괴될수록 더 많은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더 많은 보급선이 차단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 내 공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의 최대 45%를 상실했다고 추정합니다. 이 수치는 독립 분석가들에 의해 이견이 있지만 실제로 기록된 산업 파괴 캠페인을 반영합니다. 표적 중에는 브랑스크시에 위치한 무기용 전자부품 최대 규모의 공장 중 하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라 지역에 위치한 연간 3만 톤의 군사용 폭발물을 생산하던 공장도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진격으로 4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동부 진격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했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전문 부대를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파견된 모든 부대는 도네츠크에서 진격을 멈춘 부대이기도 합니다. 파괴된 창고 하나마다 공격 하나가 무산됩니다. 발트해에서 불타는 석유 항구 하나하나는 러시아 정부에 들어가지 못할 돈입니다. 이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푸틴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략이 효과가 없을 때는 보통 전략을 바꾸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야기가 실패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푸틴은 그것을 더 크게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춰서 최근 몇 주 동안 크렘린이 한 일을 관찰하면 전략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공황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황은 정부가 전투에서 질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황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내러티브와 모순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신호를 보세요. 3월 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2달 안에 돈바스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달. 러시아가 수년 동안 점령하려 했고 점점 더 느리게 진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말이죠. 다음 날 크렘린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나와 젤렌스키가 어제 그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2달 뒤가 아니라요? 어제요. 그건 자신감가 아니라 최후 통첩으로 포장한 절박함이에요. 한편 러시아의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수년간 점령한 땅마다 환호하던 군사 블로거들, 바로 그 목소리들이 텔레그램 차단 문제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한 앱 때문이었습니다. 크렘린이 정부에 대해 행사하려는 통제 수준이 심지어 공개적으로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화나게 만들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보고서들이 훨씬 더 의미심장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투 지역에서 드론대에 몰린 러시아 군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러시아군의 사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잔혹한 모습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감 있는 군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자신감 있는 정부는 어제까지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돈바스 장악을 시도해왔습니다. 점점 더 느리게 전진하고 있고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동원 명령이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야잔 지역의 주지사는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인 지원자가 아닌 직원을 군복무에 지명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지명된 남성들입니다. 직원 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은 2명을 지명해야 합니다. 더 큰 기업은 최대 5명까지 지명해야 합니다. 병력 모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기한을 정했습니다. 4월, 12월. 그는 우크라이나가 못 버틸 거라고 했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러시아의 승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러시아 자신일 거라는 점이었어. 그리고 이런 패턴은 역사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강대국들은 몰락하게 되는 거야. 외부의 공격에 의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다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지. 네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야. 바로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제 네 의견을 듣고 싶어.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러시아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 생각해? 댓글로 네 의견을 남겨줘. 이 영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과도 공유해줘.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구독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확인할 좋은 기회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